손님, 거래가 정지된 카드라는데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보세요.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화려한 연말 파티장,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결제가 막히자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남행열차에 몸을 싣고 삶은 달걀을 까먹으며 창밖 풍경을 즐기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 액정에 뜬 부재중 전화 99통.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손님이 많아 제자리는 없다며 그 잘난 가족 연말 파티에 오지 말라던 며느리의 절규가 들리는 듯해 웃음이 났습니다. 제 지갑 없이는 밥 한 끼도 못 해결하는 주제에 시어머니를 호구로 알고 대든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어느덧 71가 되었네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60평이 넘는 넓은 아파트에서 덩그러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이 남겨준 부동산이며 주식 덕분에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있을 즈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생겼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이 넓고 큰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적적하던 차에 하나뿐인 외아들 형준이와 며느리 여진이가 그때부터 제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맙고 기특하던지요. 여진이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신데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고 외로우시겠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말동무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준이도 옆에서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우리가 엄마 외롭지 않게 곁에서 잘 챙길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만 믿어. 그렇게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여진이의 어깨에 걸려있는 가방이 번쩍번쩍한 명품으로 바뀌더니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도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진이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어머님 명의로 가족 카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심부름할 때도 쓰고 어머님께 필요한 것도 그때그때 사다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오직 시어머니 챙길 생각만 한다고 여겨 내심 감동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각해서 그러겠다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그렇게 하려무나. 제가 흔쾌히 허락하자 형준이가 옆에서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여진이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이쁘지? 이제 여진이가 엄마 필요한 거 다 챙겨줄 테니까 편하게 계셔. 괜찮지? 고맙고 말고.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 엄마가 호강하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뒤 날아온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에나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역을 훑어보니 백화점 명품관부터 시작해서 고급 레스토랑, 피부과 시술 비용까지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형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준아, 이번 달 카드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구나.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하지만 수학이 넘어 형준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 여진이가 엄마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좀 썼나 봐요.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니? 엄마, 솔직히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엄마 챙기느라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쓰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쪼잔하게 그러지 마세요. 아들의 핀잔에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하나뿐인 자식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고 형준이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송년 파티 거하게 할 건데 엄마도 꼭 오셔.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놓을게. 그래, 알았다. 빈손으로 가기 뭐한데 엄마가 뭐라도 좀 준비해 갈까? 아니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는 그냥 몸만 오시면 돼. 아들의 초대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며느리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의 명품 스카프를 선물로 샀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꽃단장을 하고 나가려는데 핸드폰에서 띠링하고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여진이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초대 손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집이 발 디딜 틈 없이 좁아요. 어머님은 오늘 오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파티라며 오라고 할 땐 언제고?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집이 좁으니 오지 말라고요? 그럼 도대체 저는 뭡니까? 그 많은 손님들 틈에 시어머니 앉을 자리 하나 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급히 은행 앱을 켰습니다. 여진이가 5년 동안 물 쓰듯 펑펑 써대던 가족 카드를 찾아 망설임 없이 정지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을 활짝 열어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세면도구와 속옷, 갈아입을 옷들을 캐리어에 닥치는 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신발장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제 얼굴 위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던 기사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 가시나 봐요? 네, 그냥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멀리, 아주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울역 매표소 앞에 서서 전광판에 뜬 출발 시간표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빨리 출발하는 기차가 남해행이더군요. 남해 가는 표 한 장 주십시오. 직원에게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걸어가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준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고 그대로 진동으로 바꿔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기차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형준이와 여진이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떴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통, 2통, 3통, 빨간 숫자가 계속해서 쌓여만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지금쯤 여진이가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제 카드를 긁으려다가 거래 정지 메시지를 보고 기겁을 했겠지요. 그 많은 손님들과 직원들 앞에서 얼굴이 벌개져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기차는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남쪽을 향해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자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해안가 근처에 있는 허름한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털썩 내려놓고 침대 귀퉁이에 힘없이 주저앉았죠.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액정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화면이 온통 시뻘건 부재중 표시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세상에 전화가 무려 90통이 넘게 와 있었고 문자 메시지도 30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여진이가 보낸 문자부터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경우예요? 호텔에서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거래 정지라고 떠서 저 완전히 망신살 뻗쳤잖아요. 직원들이랑 손님들 보는 눈이 몇 갠데 진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려는데 다음 문자가 연달아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한 대로 형준 씨 체크카드로 결제하긴 했는데요. 어머님, 제가 오늘 파티 오지 마시라고 했지 언제 카드까지 끊으라고 했어요?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 곤란하게 꼭 이러셔야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할 때는 언제고 시어머니 돈은 계속 써겠다? 며느리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형준이의 문자도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래? 전화는 왜 안 받고? 여진이가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속상해하는 줄 알아? 제발 사람 피 말리게 하지 말고 전화 좀 받아.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핸드폰 뒷면을 거칠게 열어 유심칩을 손톱으로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모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제 마음처럼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낡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5년 동안 도대체 얼마를 갖다 쓴 거야?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썼으니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게 5년이니 무려 3억 원이라는 돈이 공중으로 분해된 셈이지요. 거기다 명절 때마다 쥐어준 용돈이 100만 원씩이었고 설이며 추석, 생일 선물까지 다 합치면 4억 2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겁니다. 저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속이 쓰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창밖이 푸르스름해질 무렵에야 겨우 쪽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해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갈 곳 잃은 제 신세가 철양에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가 봤자 뻔한 일상이 지옥처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형준이와 여진이가 또 득달같이 달려와서 온갖 가머니설로 변명을 늘어놓겠지요. 그때 낡아 빠진 간판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다 횟집이라고 쓰여있는 식당이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더군요. 호기심의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30 중반이나 되었을까? 젊은 남자가 텅 빈 가게에서 열심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침 배도 출출했고 왠지 모르게 이끌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세요? 남자가 황급히 행주를 내려놓으며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네, 식사 좀 하려고요. 지금 회 먹을 수 있나요? 제가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남자가 의자를 급하게 빼주며 대답하는데 메뉴판을 건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어회 한 접시 주세요. 네. 싱싱한 놈으로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씩씩하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찬찬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인테리어는 유행이 지나 촌스러웠지만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더군요. 잠시 후 남자가 회 한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제 이름은 송진수라고 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가게가 참 깔끔하네요. 여기 오래 하셨어요? 제가 젓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부모님이 30년 넘게 하시던 걸 작년에 제가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손님이 점점 줄어서 사실 가게를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그 남자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를 한 점 집어 빨간 초고추장에 푹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회 자체는 갓 잡아서 쫄깃하고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초고추장 맛이 영 아니더군요. 매콤달콤한 맛은 없고 밍밍하니 식초 맛만 겉돌았습니다. 이번엔 간장 소스를 찍어 맛을 봤는데 간장은 또 왜 이렇게 달기만 한지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매운탕도 한 그릇 주세요. 제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큰하게 끓여드릴게요. 그 남자가 다시 주방으로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보글보글 끓는 매운탕이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국물을 한 숟갈 크게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국물의 깊은 맛이라고는 전혀 없고 혀끝을 쏘는 인공 조미료 맛만 강하게 났습니다. 사장님, 실례지만 요리는 어디서 따로 배우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니요, 어디서 배운 적은 없고요. 그냥 어깨너머로 본 부모님 레시피 흉내만 내고 있어요. 손님 입맛에 안 맞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풀이 죽은 목소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진수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오늘 손님도 한 명도 없어서 재료 다 버려야 하나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냥 드세요. 아무리 그래도 장사하는 집에서 그럴 순 없죠. 돈 받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첫 손님으로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기운이 좀 났거든요.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하고 맑아서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벼랑 끝에 선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젊은이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지갑을 넣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모텔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길, 문득 옛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 많던 남편을 만나기 전 저도 산전수전 겪으며 작은 분식집부터 시작했었지요. 무려 40년 가까이 식당 주방에서 불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입맛 돋우는 양념장 배합 비율, 감칠맛 나는 각종 소스 만들기, 속 시원한 국물 내는 법까지. 제 손끝에는 그 40년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해에 온 뒤 처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모텔 주인 아주머니가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손님 계세요? 혹시 장기 투숙하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문을 빼꼼 열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분간은 여기 머물러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럼 모텔은 비싸서 안 돼요. 저기 아랫동네에 괜찮은 민박집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 거기가 훨씬 저렴하고 지내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도 방을 좀 알아봐야 하나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적어준 민박집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간단한 생필품이라도 좀 살까 싶어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며 슈퍼 주인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머니가 귀가 솔깃한 정보를 주더군요. 저기 바다횟집 알죠? 그 집 2층이 지금 비어 있다네. 주인집 아들 진수 총각이라 혼자 사니까 부모님 쓰시던 방이 그대로 남아돈다지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횟집이라면 며칠 전 제가 갔던 착하디 착한 그 청년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곧장 바다횟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진수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청소하느라 바쁘네요. 실례지만 2층에 빈 방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요. 이름이 진수 씨 맞죠? 모텔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 네, 제가 진수예요. 어서 오세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 쓰시던 방인데 2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줄곧 비어 있어요. 진수 씨가 걸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 방을 제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당분간 남해에 머물 생각인데 모텔보다는 사람 냄새나는 곳에 있고 싶어서요. 아이고, 물론이죠. 안 그래도 방이 비어 있어서 적적했는데 잘 됐네요. 제가 당장 올라가서 깨끗하게 청소해 드릴게요. 진수 씨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반겨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월세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에이, 월세는 무슨 월세예요. 어차피 놀리는 방인데 돈 안 받아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그럴 순 없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신세 지는데 빈손으로 있을 순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진수 씨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다가 이내 웃으며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여니 시원한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볕이 잘 드는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손때가 묻어 있어서인지 낯설지 않고 푸근한 느낌이 들더군요. 진수 씨, 월세 안 받을 거면 조건이 있어요. 대신 제가 주방 일을 도와줄게요. 저일의 배도 식당 경력 40년이에요. 제가 짐을 풀며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와, 그럼 저는 진짜 감사하죠. 사실 혼자서 주방 보고 서빙하려니까 너무 벅찼거든요. 진수 씨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좋아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동네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꼼꼼하게 골랐습니다. 윤기 흐르는 태양초 고추, 알이 굵은 마늘, 향긋한 생강, 구수한 재래식 된장까지 40년 동안 제 손을 거쳐갔던 익숙한 녀석들을 보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특제 초고추장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를 아낌없이 팍팍 넣고 새콤한 식초의 비율을 맞추고 설탕 대신 매실액을 넣어 깊은 단맛을 냈습니다. 손끝에서 옛날의 그 감각이 잊고 살았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밍밍했던 간장 소스도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진수 씨가 킁킁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게 무슨 냄새예요? 냄새부터가 완전 다른데요? 진수 씨가 토끼 눈을 하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어서 간 한번 봐요. 제가 간 만든 초고추장을 젓가락으로 콕 찍어 진수 씨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진수 씨가 오물오물 맛을 보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초고추장 맛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예술인데요. 내가 말했잖아요. 40년 짬밥이 어디 가겠어요? 제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 찾아온 단골 손님 한 분이 회를 드시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이, 사장. 소스 맛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와, 이거 진짜 물건이네. 회가 입에서 살살 녹아. 감사합니다. 주방 이모님이 새로 오셔서 싹 바꾸셨어요. 진수 씨가 제 쪽을 가리키며 쑥스럽게 자랑했습니다. 그 손님은 당장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야,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바다횟집으로 튀어와. 여기 맛이 완전히 환골탈태했어. 안 오면 후회한다. 그렇게 입소문이 무섭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관광객들까지 줄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와, 대박. 매운탕 국물 미쳤다.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이모님, 여기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홀에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감탄사에 주방에 있던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돈만 쓰던 호구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짜릿한 것인 줄 5년 만에 다시 느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횟집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복순 씨, 큰일 났어, 큰일. 지금 웬 서울 깍쟁이 같은 남자가 복순 씨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녀. 아주머니가 숨이 턱까지 차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준이가 기어코 사람을 풀어 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수 씨를 불렀습니다. 진수 씨, 사실은 제가 집을 나온 거예요. 저는 진수 씨를 붙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기가 막힌 문자부터 카드 정지, 그리고 야반도주하듯 이곳 남해까지 오게 된 구구절절한 사연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진수 씨가 주먹을 꽉 쥐더니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머니 지켜드릴게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진수 씨까지 곤란해지면 어떡해요. 천만의 말씀요. 복순 아주머니가 망해가던 제 가게 살려주신 은인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지금부터 아주머니는 제 고모님인 겁니다. 마을 사람들한테는 제가 입단속 시킬게요. 진수 씨의 눈빛이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사람들은 참으로 의리가 대단했습니다. 진수 씨의 부탁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남자가 아무리 사진을 들이밀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할머니 없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구만. 슈퍼 아주머니가 시치미를 뚝 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못 봤어요. 우리 가게엔 젊은 사람들만 와서 이런 분은 몰라요. 옆집 식당 주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형준이가 보낸 흥신소 직원은 사흘 내내 마을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지만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수 씨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아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진수 씨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들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고모님, 놀란 가슴은 좀 진정되셨어요? 진수 씨가 장난스럽게 고모님이라 부르며 웃었습니다. 응, 덕분에 살았어요. 진수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정말 고마워요. 가족한테 받는 상처가 제일 아프고 곪기 쉽잖아요.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들한테 많이 대어봐서 알아요. 진수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수 씨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봄눈 녹이듯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방을 지켰습니다. 손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파리만 날리던 횟집은 이제 예약 없이는 못 먹는 맛집이 되어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산을 하던 진수 씨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 이번 달 수익이 역대 최고예요. 이거 아주머니 몫이에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돈은 무슨 돈, 얼른 집어넣어요. 제가 펄쩍 뛰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없었으면 저 벌써 가게 문 닫고 빚더미에 앉았을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네. 진수 씨가 울먹이며 제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진수 씨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봉투의 두께보다 저를 필요로 하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벅찬 뿌듯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행복이 제 남은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게 일이 손에 익어갈 무렵인 한 달 뒤 지역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숨은 맛집 찾는 프로그램 제작진인데요. 입소문이 자자해서 취재 좀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작진의 들뜬 목소리에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진수 씨가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주머니 어떡하죠? 방송 나갔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보면. 진수 씨는 제 걱정에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화기를 꽉 쥐며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수 씨. 피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다시 없을 기회예요. 저는 진수 씨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눈빛으로 안심시켰습니다. 촬영 전날 밤 저는 진수 씨와 함께 달빛이 부서지는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긴장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지난 일은 파도에 다 실어보내세요.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김복순이라는 이름으로 멋진 인생 새로 사시는 거죠.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정말 고마워요. 진수 씨의 듬직한 위로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촬영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리포터와 카메라 감독, 작가까지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비를 들고 들어오니 가게가 꽉 차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소문난 맛집 맞죠? 오늘 맛있는 음식 기대하고 왔습니다. 리포터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질세라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매고 큰 소리로 맞이했습니다. 큐사인이 떨어지고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초고추장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끝을 클로즈업하자 리포터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우와, 사장님, 이게 다 직접 만드시는 비법 초고추장이에요? 때깔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럼요. 이게 제 40년 인생이 담긴 비법 중에 비법이죠. 며느리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짐진 너스레를 떨자 촬영장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40년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포스가 남다르시다 했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식당 밥을 먹었거든요. 한때는 저도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리포터가 갓 만든 초고추장을 젓가락으로 콕 찍어 맛을 보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 맛 뭐예요? 새콤달콤하면서도 끝맛이 깊은 게 시중에서 파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 달라요. 입맛이 확 도는데요. 이어서 제가 새벽부터 공들여 만든 밑반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습니다. 세상에, 이 윤기 좀 보세요. 이 반찬들도 다 사장님 솜씨예요? 그럼요.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다듬고 무쳤습니다. 그때 진수 씨가 싱싱한 회 한 접시를 들고 화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개할게요. 여기는 우리 가게 사장님 송진수 씨예요. 성실하고 착한 제 자랑스러운 동업자입니다. 제가 진수 씨 등을 토닥이며 카메라에 소개했습니다. 진수 씨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복순 아주머니, 아니, 우리 고모님이 계셔서 망해가던 가게가 살아났어요.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세요. 촬영이 모두 끝나고 철수하던 제작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이번 방송 대박 날 것 같아요. 사연도 감동적이고 음식 비주얼이 예술이에요. 작가가 눈시울까지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횟집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게를 울렸습니다. 네, 바다 횟집입니다. 아, 주말 예약이요? 방송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에 자리 있나요? 진수 씨가 수화기를 양손에 번갈아 들며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아니, 대박 났어요. 예약이 다음 달까지 꽉 찼어요. 어떡해요? 진수 씨가 상기된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습니다. 주말이 되자 가게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사람들이 가게를 뱅 둘러싸고 줄을 섰는데 웨이팅이 무려 2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전쟁을 치르듯 쉴 새 없이 초고추장을 버무리고 회를 썰었습니다.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몸에서 힘이 펄펄 솟았습니다. 진수 씨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홀을 날아다녔습니다. 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치워드릴게요. 네, 3번 테이블 매운탕 나갑니다. 매출이 예전보다 10배, 아니 20배는 껑충 뛰었습니다. 마감 후 정산을 하던 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숫자가 믿기지가 않아요. 이대로라면 직원 2명은 더 뽑아야겠어요. 그래요, 진수 씨. 이제 우리 즐거운 비명 좀 질러보자고요. 사람 더 뽑읍시다. 저는 진수 씨와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2층 방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나이에 다시 찾은 삶의 희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내 땀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야라고 했던가요? 어느 날 점심시간, 홀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의 여진이와 쭈뼛거리는 형준이가 들이닥친 것이었죠. 여진이는 손님들로 바글바글한 가게 안을 보고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카운터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전화는 왜 다 씹으시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카드 정지부터 푸세요.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준이가 당황해서 여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김여진. 사람들 보잖아. 여기서 이러지 마. 나가서 얘기해. 이거 안 나요? 어머님, 제 말 안 들리세요? 카드 왜 끊으셨냐고요? 제가 백화점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사람 꼴 우습게 만드시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여진이가 형준이 손을 뿌리치며 빽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천천히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진이 앞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쏟아부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A4 용지들이 테이블을 가득 덮었습니다. 50장이 넘는 카드 명세서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성형외과, 고급 호텔 형광펜으로 칠해진 내역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여진이가 당황해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호기심을 느낀 손님들이 밥숟가락을 놓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네가 긁어댄 내역이다. 제가 낮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핏줄도 아닌 며느리 유세 떨면서 내 카드로 펑펑 써댄 돈이 무려 4억 2천이야. 헉! 4억?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가게 안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경악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사색이 된 여진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건 용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야. 명백한 갈취고 도둑질이야.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다.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거다. 제가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형준이가 울상을 지으며 나섰습니다. 엄마, 왜 이래, 진짜. 그건 엄마가 며느리 예쁘다고 쓰라고 준 거잖아. 가족끼리 무슨 소송이야. 입 닥쳐라. 예쁘다고 쓰라고 줬더니 집 기둥뿌리를 뽑아? 카드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제가 명세서 뭉치를 손으로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여진이가 분에 못 이겨 악을 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를 아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작정하셨군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진이의 악어의 눈물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여자가 사지가 멀쩡해서 시어머니 등골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와, 진짜 뻔뻔하다. 4억을 쓰고도 적반하장이네. 손님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진수 씨가 굳은 표정으로 나서서 두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진수 씨의 단호한 태도에 기가 눌린 형준이가 여진이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야, 나가자. 망신 그만 당하고 빨리 나와.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두 사람이 쫓겨나듯 밖으로 끌려나가자 가게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하시는데 소란을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늙은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면목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맞아요. 저런 며느리는 홍구멍이 나야 해요. 힘내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형준이와 여진이가 싸우는 소리가 고래고래 들려왔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어떻게 4억을 써?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 당신은 왜 내 편 안 들고 멍하니 있어? 당신 엄마잖아. 그날 밤 저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카드 내역이랑 정황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소송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폭풍전야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두컴컴한 저녁 마감을 준비하는데 횟집 문이 딸랑하고 힘없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형준이었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며느리는 보이지 않고 축 늘어진 어깨로 혼자 서 있더군요. 엄마. 형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진이는 어디 두고 혼자 왔니? 제가 행주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몰래 왔어. 여진이는 나 여기 온 줄 몰라. 형준이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형준이를 데리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 홀에는 아직 식사 중인 손님들이 있어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형준이가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일어나라. 보기 흉하다. 제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습니다. 형준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여진이가 명품의 환장에서 실수한 건 맞아. 나도 인정해. 하지만 엄마도 자식한테 소송까지 거는 건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냉정하다고? 지금 냉정하다고 했니? 제가 형준이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형준아,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렴. 너 지난 5년 동안 내 생일날 미역국 한 번 끓여준 적 있니? 아니, 케이크 하나 사들고 온 적이라도 있어? 형준이가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밤마다 외롭다고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전화했을 때 네가 한 번이라도 달려와 줬니? 그건 아니지. 단 한 번도 없었어. 엄마가 아파 죽겠다고 해도 너는 여진이 쇼핑백 들어주느라 바빴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냉정해? 제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준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겠지요. 그게 아들 형준이가 지난 5년간 보여준 효도의 실체니까요.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형준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소송은 취하하마. 제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형준이가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대신 조건이 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일절 간섭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횟집을 하든 땅을 파든 어디서 누구랑 살든 신경 끄고 살아. 연 끊고 남남처럼 살자는 말이다.
알았어, 엄마. 엄마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형준이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형준이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던 형준이가 쭈뼛거리며 뒤를 돌아보더군요. 그런데 엄마 혹시 나중에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녀석이 궁금한 건 제 안부가 아니라 제 돈이었던 겁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쓰고 죽을 거다. 사회에 환원하든 진수 씨를 주든 내 마음이야. 유 원장은 이미 변호사 통해서 공증까지 다 받아뒀다. 뭐? 유 원장? 형준이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떡 고물 떨어질까 기대하지 말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라. 당장 나가. 충격을 받은 형준이는 허둥지둥 쫓기듯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알터니를 뺀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입안 가득 쓴맛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진수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조심스레 올라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세요. 진수 씨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차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따뜻한 차가 생각나던 참이었어요. 저는 찻잔을 받아들고 향긋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드님이랑 힘든 결정 내리셨죠? 아니에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아주머니는 정말 강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라면 못 그랬을 거예요. 진수 씨가 진심을 담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 씨, 저는 이제 진짜 김복순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자식 눈치,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펼치면서요. 응원할게요. 아주머니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으세요. 진수 씨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해에 온 이후로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횟집은 이제 명실상부한 남해 최고의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진수 씨를 불러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수 씨, 우리 이제 주먹구구식 말고 정식으로 동업계약서를 쓰는 게 어때요? 제가 서류 봉투를 내밀며 제안했습니다. 네, 정식 계약서요? 에이, 아주머니가 투자해 주신 것도 많은데 무슨 계약서까지. 아니요, 공과 사는 확실히 해야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도 그게 좋아요.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은행에서 찾아온 수표 2억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침 횟집 바로 옆 2층 건물이 급매물로 나왔거든요. 아주머니, 이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세상에 2억이라니요. 진수 씨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사서 2호점을 여는 거예요. 제가 밤새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차르륵 펼쳐 보였습니다. 지금 1호점은 대중적인 횟집으로 유지하고 새로 열 2호점은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콘셉트로 가는 겁니다. 프리미엄 콘셉트요? 네, 제 40년 노하우를 몽땅 쏟아부어서 고급 코스 요리를 선보일 거예요. 상견례나 중요한 모임도 할 수 있게 품격을 높여서요. 진수 씨가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아주머니, 진짜 감각이 젊은 사람보다 더 좋으세요.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 제가 총괄할게요. 진수 씨는 지금처럼 홀이랑 재료 수급만 신경 써줘요.
그날부터 저는 신들린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매일매일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꼬들꼬들한 전복을 특제 초고추장에 무쳐내고 제철 전어회에는 콩가루를 섞은 고소한 막장 소스를 곁들이고 야들야들한 한치는 톡 쏘는 겨자 소스와 배합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제 혼을 담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가주세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돋보이게 통유리는 필수고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원하시는 대로 멋진 디자인 뽑아보겠습니다. 디자이너가 제 의견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픈 한 달 전부터 벌써 예약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1호점 손님들이 입소문을 듣고 앞다투어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지역 신문사에서도 또다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인생 이막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기자의 열정적인 요청에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2호점 오픈 당일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 주민들이 잔치라도 열린 듯 모두 모였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꽃바구니를 들고 축하하러 와주셨습니다. 복순 씨, 정말 대단해요. 70다 된 나이에 이렇게 멋진 가게를 또 내다니. 슈퍼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복순 여사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전국구 명소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장님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곁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진수 씨,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뺨이라도 꼬집어 봐야겠어요. 진수 씨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진수 씨.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더 높이 날아봐요.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날 저녁 영업을 마감하고 매출을 정산해 보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진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상에 아주머니,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대박이에요. 진수 씨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직원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고생 많았어요. 위하여. 제가 높이 잔을 들었습니다. 복순 사장님 만세, 바다횟집 만세. 직원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68해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2호점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산의 한 사업가에게서 프랜차이즈 제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부산 해운대에 가게 내시면 저희가 전액 투자하겠습니다. 노하우만 전수해 주십시오.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무리하게 확장하는 건 위험 부담이 컸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대신 남해 안에서 3호점을 직영으로 열 계획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수 씨와 상의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저 혼자 1호점, 2호점 관리하려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진수 씨가 다크서클이 내려온 얼굴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경영을 맡아줄 전문 파트너를 한 명 더 영입하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숨 좀 쉬고 싶어요. 마침 서울에서 귀촌했다는 40대 여성분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박미경이라는 야무진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요식업 경험만 10년입니다. 남해로 귀촌해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미경 씨가 자신있게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미경 씨의 눈빛에서 열정을 읽었습니다. 혹시 온라인 마케팅도 가능하세요? 네, 그게 제 주특기입니다.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마케팅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미경 씨의 눈빛이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좋아요. 합격입니다. 우리 팀에 합류하세요. 제가 손을 내밀자 미경 씨가 힘차게 맞잡았습니다. 미경 씨는 오자마자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 서비스까지 시작해 매출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방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진 겁니다. 사장님, 정직원을 최소 2명은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주방 이모님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미경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괜찮을까?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롱런할 수 있어요. 미경 씨의 조언은 타당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당장 채용 공고를 냅시다. 저는 결단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호점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바다횟집이죠? 지금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역학조사 나갑니다. 영업 잠시 중단해 주세요. 수화기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리더니 하마터면 핸드폰을 육수통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네, 식중독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는. 하지만 보건소 직원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보건소 직원 3명이 들이닥쳐 주방 구석구석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칼, 행주, 냉장고 온도까지 샅샅이 검사했습니다. 흠위생 상태는 아주 깨끗하네요. 식재료 보관 온도도 정상이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없고요. 한참을 검사하던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저희는 억울합니다. 진수 씨가 억울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 여기서 식사한 손님 서너 명이 동시에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신고를 했어요. 일단 현장 조사는 마쳤으니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건소 직원들이 돌아가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역 커뮤니티와 맛집 리뷰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들이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횟집에서 회 먹고 온 가족이 응급실 실려갔어요. 위생 상태 최악입니다. 매운탕에서 쉰내 나더니 결국 탈났네요. 절대 가지 마세요. 똥물입니다. 주방 아줌마가 음식 재활용하는 거 봤어요. 신고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산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어떡해요? 댓글 좀 보세요. 사람들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미경 씨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바다횟집은 보건소 긴급 점검 결과 위생 상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악성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오늘 저녁 예약했는데요. 찝찝해서 취소할게요. 뉴스 보니까 불안해서 못 가겠네요. 환불해 주세요. 매출이 순식간에 반토막, 아니 3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북적대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진수 씨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식재료 관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주머니. 일어나요, 진수 씨. 이건 진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도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우릴 음해하는 게 분명해요. 제가 진수 씨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경 씨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영업 방해고 조작의 냄새가 나요. 법적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악성 리뷰들 좀 봐주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가능한가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경찰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고한 사람들 계좌를 추적해보니 인근 경쟁 횟집 사장한테서 돈을 입금받은 내역이 나왔어요. 전문 댓글 부대를 고용한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비열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바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네, 무관용 원칙으로 가주세요.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곧이어 지역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충격. 남해 유명 맛집, 경쟁업체의 청부 댓글 조작 사건. 진실이 밝혀지자 싸늘했던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와, 바다횟집이 피해자였네. 진짜 억울했겠다. 경쟁업체 어디냐?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망해야 돼. 사장님 힘내세요. 돈줄 내주러 가겠습니다. 손님들이 미안한 마음에 다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어 매출이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일주일 뒤 미경 씨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주방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저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왜 그래요? 또 무슨 일 있어요? 새로 뽑은 주방장 상훈 씨 노트북을 우연히 봤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미경 씨가 내민 노트북 화면을 보고 저는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영업 비밀인 특제 초고추장 레시피, 만능 간장 배합 비율, 심지어 거래처 연락처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훈 씨가 우리 레시피 몰래 빼돌려서 따로 가게 차리려고 준비 중이었나 봐요. 메뉴판 시안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당장 상훈 씨를 호출했습니다. 박상훈 씨, 당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등 뒤에 칼을 꽂아요? 제가 노트북을 들이밀며 호통을 쳤습니다. 상훈 씨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뚝 떼더니 증거를 들이밀자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뭐 내가 죄지었습니까? 나도 먹고 살려고 기술 좀 배운 게 죄인가요? 요리사가 독립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 기술을 배우는 거랑 도둑질하는 건 다르죠. 이건 엄연한 절도예요. 미경 씨가 따끔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계약서 다시 보세요. 입사 후 1년간 동종업계 창업 금지 및 레시피 유출 시 민영사상 책임 조항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잖아요. 제가 계약서를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노예 계약이죠. 상훈 씨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산업 스파이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퇴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퉁칠 테니 그리 아시고요. 제가 서리빨처럼 차갑게 말하자 그제야 상훈 씨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가게를 떠났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바보 같아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늙으면 죽어야지.
자책감에 빠져 있는 저를 진수 씨가 위로했습니다. 아주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내요? 액땜했다고 생각해요. 주방장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3호점 오픈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저와 진수 씨, 미경 씨는 과로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말 최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1호점 건물주가 쭈뼛거리며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복순 씨, 정말 미안한데 이 건물을 좀 비워줘야겠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 아직 남았잖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건물을 내놨는데 팔렸어요. 새 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장사한다고 가게를 비워달라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사정했지만 건물주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위로금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 이번 달 안으로 정리 좀 해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호점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1호점은 우리 가게의 뿌리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건물을 우리가 사는 건 어떨까요?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매매가가 10억이 넘어요. 2호점에 투자하느라 현금도 바닥났는데 10억을 어디서 구해요? 제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봤지만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셔서 대출 한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담보대출도 이미 꽉 차 있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내 인생의 봄날은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건가?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로 가게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다 저를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복순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장님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장님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작 나한테 말하지. 구청에서 하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 지역 발전기금이요? 그게 뭐예요? 지역 경제 살리는 착한 가게들한테 저금리로 건물 매입 자금 빌려주는 제도야. 복순 씨 가게는 우리 마을 명소니까 자격 충분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당장 구청 지역 경제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조건부 승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조건이 뭔가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마을 청년 2명 이상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식재료의 70% 이상을 우리 군 농수산물로 쓴다는 확약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장학금으로 기탁하셔야 하고요. 아이고, 그건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 한 줄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수 씨와 미경 씨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 살 수 있어요. 안 쫓겨나도 돼요. 정말요? 와, 사장님 만세. 두 사람이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 이 위기를 딛고 더 높이 비상해 보자고요. 제가 두 사람의 손을 굳게 잡으며 외쳤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긴 한숨을 후우하고 내쉬었습니다. 품에 안긴 건물 매입 계약서가 제 심장 박동에 맞춰 콩닥거렸습니다. 이제 쫓겨날 서름 없이 온전히 내 가게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일렀습니다. 악성 리뷰 테러로 바닥에 처박힌 가게 평판부터 끌어올려야 했으니까요. 가게로 돌아와 미경 씨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사장님, 수비만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공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떳떳한지 손님들 코앞에 들이밀어야 해요. 미경 씨의 비장한 눈빛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예 주방 벽을 허물어 버립시다. 통유리로 바꿔서 요리하는 과정을 생중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와, 대박. 자신감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번개불에 콩 볶듯 공사가 끝났습니다. 답답했던 벽이 사라지고 반짝이는 주방이 투명한 유리 너머로 훤히 드러났습니다. 손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창문에 매달렸습니다. 어머, 저기 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거 보이지? 진짜네. 요리하는 게 다 보이니 믿고 먹을 수 있겠어. 수군거림이 칭찬으로 바뀌는 걸 확인한 저는 회심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진수 씨, 이번 주부터 바다횟집 요리 교실을 엽니다. 동네 분들에게 우리 비법 소스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아주머니. 그 귀한 레시피를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생명줄이에요. 진수 씨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핵심 비법은 쏙 빼고 기본만 알려줄 거니까. 직접 만들어 보면 우리 재료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예요. 첫 요리 교실 날 가게는 마을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자, 고춧가루는 꼭 태양초를 쓰시고 식초랑 설탕 비율은 이렇게 맞추세요. 제가 시범을 보이자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어머,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사장님 진짜 마법사네. 수업이 끝나자마자 SNS에 칭찬 글이 도배되었습니다. 누가 여기 더럽대? 악성 리뷰 다 거짓말임. 진실이 퍼지자 예약 전화가 빗발쳤고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돈 받고 가짜 리뷰를 쓴 일당과 경쟁업체 사장은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고 공개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휴, 아주머니.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진수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저는 진수 씨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미뤄뒀던 3호점 프로젝트 다시 가동합시다. 3호점은 남해 관광지 한복판, 목 좋은 2층 건물로 정했습니다. 1층은 테이크아웃, 2층은 고급 코스 요리. 서울 유명 호텔 출신 셰프 김준호 씨까지 영입했습니다. 제 투박한 소스에 준호 씨의 젊은 감각을 입혀봐요. 자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준호 씨의 손끝에서 탄생한 요리는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평론가들의 극찬과 함께 오픈 첫날부터 대박이 터졌습니다. 한 달 뒤 미경 씨가 장부를 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장님, 세 가게 합쳐서 월 매출이 2억을 넘었어요. 순이익만 3천만 원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확인하고 수익금 일부를 마을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장님이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고 진수 씨와 미경 씨도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화려한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형준이었습니다. 구겨진 양복에 퀭한 눈, 며칠은 늙어 보이는 초라한 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긴 웬일이니? 제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 여진이랑 이혼 조정 중이야. 재산 분할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 그래서 여진이가 엄마 카드로 산 명품들도 다 자기 거래. 변호사 비용은 드는데 현금이 말랐어. 엄마 나 좀 도와주라. 형준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미 등골 빼먹으며 아내 치마폭에 살더니 꼴 좋다 싶으면서도 축 처진 어깨를 보니 마음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그냥은 안 된다. 차용증 써라. 2천만 원 빌려줄 테니까 3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 공증도 받을 거다. 형준이가 감격해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진짜 꼭 갚을게. 정신 차리고 살게. 허리를 굽신거리며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선은 그은 셈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2번이나 바뀌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해 읍내에 번듯한 4호점까지 오픈했고 이제 남해에서 저 김복순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장 성공한 요식업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받았더니 지역 상공회의소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복순 대표님 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모범 사업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제가요? 아이고, 저는 그냥 밥 장사나 하는 늙은이인데 가당키나 합니까? 제가 깜짝 놀라 되묻자 수학이 넘어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신 공로가 얼마나 큰데요?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화사한 한복을 차려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과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트로피의 묵직한 무게가 제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제 곁을 지켜준 든든한 동료들과 우리 마을 식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방구석에서 한숨이나 쉬고 있었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요식업 박람회에서 강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예비 창업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68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맨손으로 시작해 기적을 일궈내신 분입니다. 김복순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며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비결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운을 떼자 장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비결은 딱 2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오기,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 그 2가지만 있으면 70 먹은 노인네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남해로 돌아온 저는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수 씨와 미경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진수 씨, 그리고 미경 씨, 여기 서류 좀 봐요. 제가 내민 것은 법인 등기 서류였습니다. 진수 씨는 오늘부로 저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될 거예요. 그리고 미경 씨는 등기이사로 선임합니다. 아주머니 아니 대표님, 저한테 이렇게 큰 자리를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부족한데요. 진수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수 씨는 제 가장 든든한 동업자이자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자격 충분하니까 잔말 말고 도장 찍어요. 미경 씨도 서류를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열심히 할게요.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셋이 뭉치면 천하무적이지. 안 그래요? 저희 세 사람은 이제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 피보다 진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셋이 오붓하게 모여 식사를 하며 회의를 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매출 추이를 보니까 상승세가 무서워요. 다음 달 목표는 과감하게 2억 5천만 원으로 잡는 게 어떨까요? 미경 씨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2억 5천? 미경 이사 패기가 대단한데?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진수 대표도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핸드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형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저 형준이에요. 여진이랑 이혼 절차 다 마무리했어요. 지금은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들어갔고 작은 원룸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엄마한테 빌린 돈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요. 건강하세요. 문자를 내려다보는 제 마음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안쓰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철없던 아들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조금씩 사람 구실을 하려나 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을 품에 안고 둥가둥가 하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형준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요. 대신 저는 그 사랑을 가게 직원들에게 쏟았습니다. 준호야, 이번에 개발한 신메뉴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더라. 역시 우리 셰프 솜씨는 알아줘야 해. 제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준호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에이, 다 사장님이 좋은 재료 대주신 덕분이죠. 고맙습니다. 수진아, 너 아까 진상 손님 응대하는 거 봤어. 어쩜 그렇게 침착하게 잘하니? 내가 다 배웠다, 야. 사장님 덕분에 많이 늘었어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직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볼 때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순 씨, 아니, 김 회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 땅값도 오르고 아주 살맛납니다, 그려. 복순 씨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이자 자랑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1호점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향긋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후에는 지점들을 돌며 활기찬 기운을 느끼고 저녁에는 직원들과 맛있는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 소소하지만 꽉 찬 일상이 저에게는 보석보다 소중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찬란하고 눈부셨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1호점 앞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해에 내려온 지 어느덧 2년. 지난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돌이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가슴 찢어지는 문자 한 통에 쫓기듯 내려온 도피 생활. 그 비참했던 시작이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도 자식만 바라보는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김복순, 당당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사업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 숫자가 제법 묵직했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담당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재산의 3분의 1은 진수와 미경이에게 유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해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써주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드님, 형준 씨에게는요? 강남 아파트 한 채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만 남길 겁니다. 사지 60 멀쩡한데 그 정도면 차고 넘치죠. 더 져봤자 독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소식을 들었는지 형준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살이 좀 빠져 헬쑥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유 원장 다시 쓰셨다는 이야기 들었어. 그래, 서운하냐? 제가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형준이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서운하지 않아. 엄마 선택 존중해. 엄마가 행복하게 쓰시는 게 맞는 거야. 나 이제 알았어. 엄마가 그동안 그 넓은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갔을지. 형준이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손을 뻗어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끌어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알면 됐다. 우리 서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면서 적당한 거리 유지하며 지내자.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 응, 엄마. 명심할게. 건강하세요. 형준이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형준이가 돌아간 후 다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데 진수 대표가 캔커피 2개를 들고 옆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그냥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에이, 마지막이라니요. 이제 겨우 하이라이트 시작인데 아직 한참 남으셨어요. 진수 씨가 캔을 따서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양 연화인 것 같아. 68살에 시작한 김복순의 반란이 성공했잖아. 반란이요? 그래, 반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며느리한테 쩔쩔매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요리 맘껏 하면서 돈도 벌고. 이게 진짜 자유지, 안 그래? 저는 가슴 깊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자유의 냄새가 차올랐습니다. 그때 미경 이사가 장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아주머니, 오늘 매출 정산 끝났어요. 역대 최고 찍었어요. 오, 정말 수고했어요, 미경 씨. 아주머니, 기분도 좋은데 저희 내일 3호점에서 직원 전체 회식하는 거 어때요? 고기 실컷 먹게요. 좋아요. 내가 아주 특별한 메뉴로 한턱 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와 미경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층 방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로 남해에 온 지 딱 2년이 되었다. 며느리가 보낸 비수 같은 문자 한 통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68 다들 늦었다고 혀를 찼지만 나에게는 눈부신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비로소 자유롭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김복순으로. 창문을 열자 은은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제 일기장을 비췄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유쾌한 반란.